관 뚜껑을 열자 안에 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거든 하비를 절대 놓지 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 말이 떠오른 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내려가던 그 순간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죽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의 눈물과 조문객들의 위로가 오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진실이 묻히고 있다는 걸 알 리 없었습니다. 경북 영천 산 깊은 외딴 시골, 휴대폰 신호가 끊기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3대째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말수적은 군인 출신으로 항상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채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심장마비입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받아들였죠. 단 한 사람 아니,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요. 아버지의 진돗개 합의. 15살 된 그 늙은 개는 병원 앞에서부터 이상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으르렁거렸거든요. 간호사들은 동물들은 죽음을 감지한다며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첫 번째 경고였던 거예요. 장례식 날 하비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지저대다가 결국 진정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깨고 난 아침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어머니와 저는 초췌한 얼굴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이라 집안은 아직 조문객들이 남긴 음식과 꽃으로 가득했죠. 창밖으로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갑자기 뒷마당에서 하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비야! 어디 있니? 달려나가 보니 하비는 이미 뒷산 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장된 그곳으로요. 발톱으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섞여 더욱 섬뜩하게 들렸어요. 하비의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 자리가 거짓이라고 외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비야, 그만해. 안 돼.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지만 하비의 발톱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개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그가 병실에서 조용히 내게 남긴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거든. 하비를 절대 놓지 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땐 그냥 유언처럼 넘겼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의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개가 무덤을 파고 있는 이 광경 앞에선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하비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창고에 달려가 삽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삽이 떨려왔어요. 머릿속에선 이러면 안 돼. 고인을 모독하는 거야라는 생각과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미쳤니? 아버지가 편히 쉬게 놔두자. 그러나 저는 결국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비가 파놓은 자리를 더 파헤쳤습니다. 관이 드러났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두근거렸죠.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얼굴의 노인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대신 짊어진 채 거짓 장래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아버지, 시신이 아니라고? 형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큰형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격분했고 작은 형은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장례식 끝난 지 이틀째인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면 유산 문제로 뭐 노리는 거야? 어머니조차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팔을 붙잡은 채 애원하셨어요. 민철아, 내가 헛것본 거야. 슬픔에 미쳐서 그런 거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집안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죠. 아버지의 장례식 동영상까지 보여주며 보라. 여기 관 속에 아버지가 있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멀리서 찍힌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분명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체형, 특히 그 손등에 흉터 하나 없던 시신.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깊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자리를 문지르며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 속 시신에는 그 흉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군복과 훈장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비는 불안한 듯 계속 집안을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져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하비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짖는 소리가 커지더니 뒷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그 뒤를 쫓았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하비는 뒷마당 끝 오래된 감나무 아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앉아 계시던 그 벤치 옆이었죠. 하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다가가 보니 하비는 이미 상당히 깊게 땅을 파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에 반짝이는 그것은 지퍼백에 쌓인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감나무 밑에 묻어둔 것일까요? 비에 젖은 몸을 말릴 생각도 없이 곧장 아버지의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USB를 꽂자마자 패스워드 창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생일? 아니에요. 어머니와의 결혼기념일? 아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항상 중얼거리던 숫자가 떠올랐어요. 베트남 파병 시 그의 소대원 번호였죠. 68만 215. 화면이 열렸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수십 개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는 음성 파일이었고 파일명은 단순히 라스트라고 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들려온 기계적인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중령, 바벨 작전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내사 중 제거 대상으로 지정 시신은 교체에 은폐하고 가족들에게 자연사로 위장 작전 종료 후 증거물 회수 요망 이상.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정보 누설 혐의로 제거 대상이었다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가장한 국가작전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보려 했지만 모두 높은 수준의 암호화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파일명에서 바벨, 침투, 코드명 워터게이트와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 창가로 다가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 골목길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검은색 밴 한 대가 집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비가 창문 쪽으로 다가와 발을 걸치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덜미 털이 쭈뼛 서 있었습니다. 누굴까? 이제 무서워졌어요. 아마도 그들은 USB를 찾으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저까지 제거하려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죠. 순간 결심이 섰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급히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실수를 연발했지만 어떻게든 몇 개의 파일을 다른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이 파일을 듣는다면 난 이미 그들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해. 바벨 작전은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울리는 노크 소리. 마치 죽음의 전조처럼 느껴졌어요. 하비는 이미 문 앞에서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벤에서 내린 두 남자가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아들아. 현관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 서고 다른 2명은 뒤에서 경계하듯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하비는 그들을 향해 계속 지저대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걔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민철 씨 맞으시죠? 저희는 국방부 정보보호국 소속입니다. 앞선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지만 너무 빨리 집어넣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말이죠. 마치 자발적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어조에서는 강압이 느껴졌어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위층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USB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보았던 걸까요? 아니면 집안의 감시 장치라도? 무슨 USB 말씀이신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 중령이 남긴 것이라며 하비가 파낸 거 말입니다. 그들은 합의까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가요?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행방을 모릅니다. 의심스러운 답변이었어요. 모른다가 아니라 행방을 모른다라니. 그럼 살아 계시다는 말인가요? 다만 그분이 수행한 작전은 지금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최상위 기밀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시신을 바꿨죠? 우리 가족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나요? 세 남자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어깨를 움찔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내부 유출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거가 아니라 실종된 겁니다.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실종, 그럼 어디에 계신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더 이상의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배신당했습니다. 무언가 뚝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진실을 덮었던 거죠. USB를 제출하십시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들을 믿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비를 믿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잠시만요. 저는 하비를 안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도 뒤따라왔지만 저는 먼저 계단을 내려가 잠시 시간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합의의 목줄 안쪽을 확인했어요. 그곳엔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엔 손글씨로 빼곡한 노트와 작전 관련 도면들이 들어 있었어요. 급히 꺼내 살펴보니 바벨 작전 관련 문서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문서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USB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리더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발견하고 열려고 했지만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지문이 있어야만 열리는 이중 잠금 장치였습니다. 이건 회사 자료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관련 문서예요.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외출을 삼가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벨 작전 참가자 목록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뿐 아니라 다른 5명의 군 장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3명은 이미 제거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서에 남아있는 2명의 생존자 중 1명, 박상철 소령의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경기도 일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는 예상외로 평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습니다. 저 이중령의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군인 출신임이 분명한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오래 기다렸네. 방 안으로 들어서니 벽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살아있네. 하지만 자네가 그를 찾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걸세.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장에서 낡은 군용 가방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걸 가지게 자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맡긴 것일세. 진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일 수도 있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바벨 작전의 진실? 아버지의 행방? 그때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의 팔이 제 목을 스쳤어요. 하비가 사납게 짖으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쫓아! 놓치지 마! 뒤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비는 계속해서 앞장서 달렸고 저는 그저 따라갔어요. 마치 하비가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1시간쯤 도망친 후 낯선 공원 벤치에 지친 몸을 기댔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소령이 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작은 녹음기, 그리고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내 아들 민철이길 바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벨 작전은 북한 고위급 인사망명 작전이었다. 그러나 작전 중 내부 배신자가 정보를 유출했고 우리 팀 6명은 제거 대상이 됐다. 국가가 덮으려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목소리가 잠시 멈추고 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나는 숨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했어. 누가 우리를 배신했는지, 왜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하는지, 모든 걸. 그때 하비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렸어요.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살피니 2대의 검은 차가 공원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해. 가방 속의 지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붉은 X표가 찍힌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어요. 그곳이 아버지가 숨어 계신 곳일까요? 버스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하비를 데리고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승객도 적고 기사님도 별 말씀 없이 태워주셨어요. 새벽녘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지도를 보며 산길을 올랐어요. 하비는 언제나처럼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기 시작할 무렵 작은 산장이 보였어요. 이게 맞을까?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하비가 갑자기 뛰어가 현관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십니까? 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민철입니다. 이 중령의 아들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쉰 넘은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뭘 가지고 왔지? 이거 박소령님이 주신 가방이요. 여성은 가방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실내는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각종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과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바벨 작전 참가자라는 제목 아래 6명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자정 그는 증거를 가지고 서울로 향했어. 마지막 도전을 하겠다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서울로 돌아가셨다니. 증거라니요? 무슨 30년 전 바벨 작전은 북한 고위 인사 망명이 아니었어. 그건 국가가 꾸민 거짓말이야. 여성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한 장교의 모습. 현재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다. 당시 그는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고 너희 아버지와 특수부대원들이 이 증거를 확보했지. 그리고 30년간 숨겨왔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러고 보니 최근 그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뭘 하시려는 건가요? 전 국방장관 집무실 벽난로 뒤에는 금고가 있어. 그곳에 보관된 원본 명령서를 가져오려는 거야. 그 증거만 있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쪽에는 경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비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헬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발각됐어. 빨리 가야 해. 산장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비는 다시 앞장서서 숲속 좁은 길로 저를 이끌었어요. 멀리서 총성이 들렸고 여성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그들이 박소령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냈음이 분명했어요. 저도 곧 추적당할 겁니다. 산을 내려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첫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가 무사할까? 오후 2시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관광객인 척 사진을 찍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철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국방부 건물 뒤편 주차장 구석에 있는 청색 컨테이너로 와라. 서두르되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아버지일까요? 함정은 아닐까? 하비를 바라보니 그는 이미 주차장 방향으로 코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지시받은 장소로 향했어요. 청색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30년 만에 처음 본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어요. 늦었구나. 아들아, 하지만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았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을 품에 꼭 안았고 그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의 진실이 담긴 서류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언론에 전해야 한다. 국회의원 김호성을 찾아가거라. 그는 내 오랜 전우이자 이 작전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같이 가요. 아버지, 이제 우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컨테이너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곧 그들이 올 거야. 먼저 가라. 민철아. 하지만 아버지도. 아빠는 이제 늙었어. 30년을 숨어 지내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다. 하지만 도망친 건 젊은 내가 훨씬 잘할 거야. 아버지의 눈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하비와 함께 가. 그 녀석은 항상 너를 지켜왔어. 내가 없을 때도. 하비가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충직한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5을 세고 뛰어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아버지의 마지막 포옹을 받고 하비와 함께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5을 세는 동안 컨테이너 안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장관의 과거 민간인 학살 지시 증거가 모든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진실은 폭풍처럼 대한민국을 강타했죠. 30년 전 바벨 작전의 진실,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특수부대원들을 하나씩 제거해온 잔혹한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국방장관은 구속됐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공식 기록상 이중령은 여전히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걸.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하지만 늘 의심했단다. 장례식 날 관 속 사람이 내 아버지와 조금 달라 보였거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다시 치러졌습니다. 이번엔 아무런 시신 없이 빈관만을 두고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예를 올렸어요. 형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 아내, 민철아, 내 말을 믿지 않아서. 큰형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작은 형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식을 마친 후 우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산등성이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비석도 이름도 없는 추모의 장소였어요. 진짜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진정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정부는 이 중령 사망 기록을 끝내 수정하지 않았고 시신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정체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간혹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돌아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에 담긴 확신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청원도 냈지만 정부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검토 중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그분은 진실을 위해 싸우셨고 그 진실은 지금 개 한 마리와 아들이 지키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아버지의 실종 혹은 사망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비는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가 같은 길을 돌았어요. 마치 순찰을 도는 군인처럼 정확했죠. 특히 특정 골목 끝에서 하비는 항상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묵묵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 둘만의 의식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다릴게요.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낼게요.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지요. 당신의 진실은 이제 우리가 밝혀나가야 할 몫입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군인 신분증과 결혼 반지,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인지 아니면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비는 상자의 냄새를 맡더니 기쁨에 찬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후로도 하비는 계속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돌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에도 그 길을 지켰어요. 마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개 한 마리와 사라진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지키는 데는 때로 둘이면 족하니까요. 어쩌면 언젠가 아버지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비와 함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관 뚜껑을 열자 안에 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을 찾아 헤매는 아들과 충직한 반려견 하비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길 바랍니다. 국가의 비밀에 휘말린 한 군인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찾아 헤매는 충직한 개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명 혹은 한 마리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40년간 숨겨온 할머니의 보물상자, 열어보니 놀라운 진실이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으니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